근데 그걸 사면 골병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제일 임대가 잘 나간다고 보는 게 상가든 다가구 원룸이든 첫 달이 중요해요. 첫 달. 상가가 5%짜리는 희망사항이지 그만큼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요. 5천 1억 들고 산다니까요. 전세 세입자 8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나 이사 나가야 되니까 돈 주세요. 뭘로 돈 줘야 됩니까? 또 못 줘. 방 나가면 줄게. 이거 잘못 계산해서 잘못 뜨면 평생 골병 되는 거죠. 오늘 새가 나갈지 1년 뒤에 새가 나갈지 또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연락. 사기 전에 물어봐야지. 사기 전에 물어봐야지. 당겨서 들어가는 상가가 좋습니까? 밀어서 들어가는 상가가 좋습니까? 올려도 많이 올렸죠 너무. 근데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현장 진짜 이야기. 진짜 이야기. 4억 8천짜리 상가를 8억 4천이 되는 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수익형인 다가구 상가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시세 차익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다. 수익형. 근데 이 수익형에는 또 나눠지는 게, 수익형은 상가가 대표적인 게 상가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다가구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다가구.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받든 매수를 하든 매입을 하든 봤을 때 상가는 그럼 몇 프로 수익이 나와야 되냐? 상가는 몇 프로 수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샀을 때 희망상 5%? 희망상 5%? 5% 평균이죠. 희망상인데 그만큼 안 나오죠. 5%. 아, 근데 5%가 잘 안 나온다? 잘 없죠. 5%짜리도 잘은 없죠. 근데 5%는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보다는, 은행에 내가 예금 금리보다는 많이 나와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 감가도 생기든지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다가구는 몇 프로 나와야 돼요? 7%, 3%. 근데 요즘 대부분 매물 보면 7, 8%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면 골병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 10%는 나와요. 왜? 일단 다가구는 방이, 룸이 10개, 11개, 12개가 있다 하더라도 공실이 비죠. 공실이 비죠. 세입자 나갔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달 내지 2달 빕니다. 비고 좀 외곽지고 좀 방이 좀 덜 나가는 동네면 외곽지는 석 달도 넉 달도 비워요.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방 11개, 12개 중에 한 3, 4개 노는 동네도 있다니까요. 안 나가요, 새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제일 임대가 잘 나간다고 보는 게 경대병원 인근입니다. 시내 쪽에, 삼덕동에. 거기다가, 왜냐하면 경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있고요, 간호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삽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학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인근에 방을 하나 잡아놓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좀 그 세입자들의 어떤 뭐 수준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좀 월세도 따박따박 잘 내는 편이고 방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 동네도 방이 11개, 12개가 있다면 1개 내지 2개는 한 번씩 이렇게 공실이 있어요. 그러면 공실이 비죠. 이 10%라는 수익은 공실이 안 비고 이 방이 전부 다가 12개가 다 돌아갔을 때의 수익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 수익을 보고 사놨기 때문에 공실이 비면 많이 비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수리해야 되죠. 수리. 사람이 살다 나가면, 세입자가 살다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제 도배 장판을 해줄 수는 없고, 장판은 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지만 도배는 거의 살다가 1년 살다 나가더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좀 더러워요. 공실률을 낮추려면 일단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방이 나갈 때마다 복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수수료 나가요. 수수료는 법정 계산하면은 500에 40짜리 해봐야 한 4,500이니까 500에 40이면 2,800에다가 한 3,000 몇백에다가 수수료가 1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들이 다 일을 안 해요. 나는 그러면은 좀 공실을 빨리빨리 채우고 싶으시면 첫 달치 월세를 주거든요. 수수료로. 그러면 복비 좀 나가야 되죠. 공실 비고 수리해야 되고 복비 나가고. 그 다음에 계단 청소 누가 합니까? 계단 청소도 계단 청소 업체한테 매달 15만원, 20만원씩 주고 맡기죠. 그래서 또 관리비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터진다 그러죠. 고칠 게 많아요. 변기도 어디 또 막히고 뚫어줘야 되고, 배관도 바꿔줘야 되고, 수리할 게 많아요. 전등도 바꿔야 되고, 옥상 방수는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거의 매년 하는 데도 있어요. 방수를 안 봐주면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걸 제때제때 안 잡아주면 건물이 계속 노화되죠. 노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이 방수 문제는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잘 안 잡혀요. 방수는.
그래서 방수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비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옥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돼 있고 관리를 했는 집인지는 옥상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관리를 좀 발라주고 매년 발라주고 방수제를 이렇게 했는 집은 좀 깨끗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예쁜 집들은 그냥 시멘트가 막 드러나가 있고 갈라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비세는 집, 비세면 제일 골치 아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10%의 수익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10%에서 공실 비는 거, 수리하는 거, 복비 주는 거 제하다 보면 5%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애시당초에 6%, 7%밖에 안 나오는데 공실 비고 뭐 수리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12집을, 최하 12집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세입자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1년, 2년을 살았는데 집 한 번 안 치우고 쓰레기 그대로 모아놓고 야밤 도주하고 월세 안 주고 미루다가 야밤 도주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월세도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밀리고 월세는 상가든 다가구 원룸이든 첫 달이 중요해요. 첫 달 밀릴 때 이때 한 달 정도는 가줘야지. 근데 그 한 달 첫 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달이 밀리면 그 다음에 밀릴 확률이 높고 2번 이상 밀리게 되면 이 사람은 아예 도망갈 생각하고 안 줄 생각을 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첫 달. 근데 첫 달치는 보험회사든 자동차 할부를 하는 회사들은 첫 달치 그 월 할부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달 월급 한번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10%대는 나와줘야 이것저것 제하고도 그 정도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건물 감가는 제하지도 않았다 그죠? 건물 감가 10년 된 원룸 건물과 10년 된 건물 중에 관리된 건물과 관리 안 된 원룸 건물들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올해 거의 10년차 건물이지만 관리된 것과 안 된 것 중에 관리 안 된 것들은 공실률이 더 높죠. 그래서 10%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상가는 5%인데 상가는 그러면 왜 5%여야 되냐? 어차피 복비도 줘야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치가 좀 상가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위치를 보고 좋은 걸 사셨겠죠. 그러면 미용실을 하시다가 미용실을 인차인이 하다가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카페를 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월세 얼마에 있냐, 권리금이 얼마냐 서로 주고받고 절충을 하죠. 만약에 중개사분이 있다면 중개사가 절충을 하죠. 권리금 계약도 정리를 하고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오케이가 되면 전화가 오겠죠. 집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우리 팔고 미용실에 있다가 세입자 팔고 카페가 들어올 건데 월세 조절하고 다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장만 좀 찍어 주십시오 하면 가셔서 도장만 찍어주면 카페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수리 다 한다 그죠. 인테리어 1억 2억 발라가지고 집을 싹 깨끗한 상가로 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원룸보다는 상가가 집 주인이 그렇게 신경을 좀 덜 쓰이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큰 거 갖고 있으면 또 여러 세입자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그게 싫으시면 관리인을 두게 되는 거죠. 관리인은. 그래서 이 정도 상가는 5% 다가구 원룸은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상가는 그래서 5% 정도면 되고 다가구는 10% 정도는 기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상가가 5%짜리는 희망사항이지 그만큼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가구도 6% 7%대인데 무슨 10%가 나옵니까?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사야죠. 안 사면 되잖아요. 좋은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거 안 산다고 우리가 큰일 나는 게 아니니까 이 수익이 안 맞아떨어지면 안 사야 돼. 경매를 받았는데 상가를 받는데 경매를 뜨려고 하는데 내 수익이 안 나와. 그럼 굳이 그걸 왜 사요? 월세가 100만 원 나오면 12달 1년으로 계산해도 1년 연세로 1200 나와 1년에. 그럼 내가 이거를 연세 1200 나오는 걸 내가 이걸 얼마에 사야지 잘 사는 걸까? 보증금 일단 무시하고 월세만 봤을 때 요거는 2억 4천에 사면은 5%입니다. 아니에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산을 내 원전을 월세 연세를 받아가지고 10번 만에 내 원전이 나와. 그럼 10%잖아요. 10% 10번을 받아서 내 100%가 들어왔으니까 20번 받아야지 내 원금이 돼. 그러면 5%잖아요. 30번 받아야 돼. 그러면 3%겠죠. 3.3%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 이렇게 받아. 근데 연 1200 받아가지고 내가 샀는 금액이 10년 만에 원전 회수가 돼. 그럼 10% 받은 거죠. 매년 10%. 20년 걸려. 그럼 5% 받은 거예요. 30년 걸린다. 그러면 3%대를 받은 거죠. 수익을. 이해가시나요? 쉽지 않아요? 더 복잡해요? 쉽죠? 그래서 저희는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연락 와서 그래요. 상가 매물 나왔는데
월세가 얼만데? 월세 100인데 매매가는 얼만데? 3억인데 그럼 안 봐요. 수익이 안 맞는데 뭐 볼 게 없잖아. 좋을 때는 그게 많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준은 5%로 잡아놓고 이제 위치가 정말 좋으면 3% 수성구 달구벌 대로변 가면 건물 매물 나오면 1%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위치가 워낙 좋고 수성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라도 나중에 올라가 주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땅값이, 건물값이 워낙 급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월세 지불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월세 수준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중심은 5%를 잡아놓고 정말 위치가 좋으면 3%, 2%도 나쁘진 않다. 근데 또 외곽지로 나간다면 더 올라가요. 6%, 7%. 근데 6%, 7%도 좋지만 이제는 외곽지 쪽은 안 보는 게 맞다. 어쨌거나 그 외곽지 중에서도 제일 중심 상권이라면 5% 나오는 것도 만족할 수 있겠죠. 만족하는데 어쨌거나 중심은 한 5% 정도. 그래서 10년이 걸리냐 20년이 걸리냐. 그래서 물건을 받았을 때 수익이 안 맞으면 그 외에 뭐 입지 분석이나 권리 분석이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보고 맞는 거 수익 일단 맞아 들어가야지. 수익 맞고 그 다음 권리 분석하고 입지 분석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제일 간단합니다. 몇 번을 받아야 내가 원전이 되냐. 그러면 1억 1200만 원 나오는데 2억 4천 주고 샀으면 20번만 받으면 내 원전 빠지잖아요. 20번 받으니까 5%. 이렇게 계산하면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나와요.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 10%인데 이 10%에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우리가 수익 계산할 때 보시면 보증금분의 이자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거든요. 월세, 보증금분의 월세, 내 수익률 계산할 때. 근데 분모와 분의 분자잖아요. 분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원룸을 대출 대부분 6억이 돼 있다고 보면 6억이 돼 있고 6억 돼 있고 대출이 6억 돼 있고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들어와 있으면 9억이 벌써 깔려 있죠. 그럼 내 돈은 1억만 있으면 돼. 1억 분모에 1억만. 근데 분자의 수익률이 월세가 이자 주고도 만약에 100이 남아. 그러면 10% 수익률. 10% 수익률이 더 되겠죠. 이게 더 올라. 이게 이 분모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전세 3억 5천 넣고 대출 6억 끼면 9억 5천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월세 100만 원이 나오면 20%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돈을 적게 넣을수록 많은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내 돈 5천만 원만 넣고도 월 100이 나오네? 이렇게 계산해서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남구 대명동 이런 데 가면요 다 이렇게 사요. 5천 2억 들고 산다니까요. 결국에는 근데 샀는데 결국 공실비고 수리비 들어가고 뭐 하고 나면 1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100만 원의 월세가 이자 주고도 100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공실료 한 게 없이 그대로 월세 다 받았고 이자 줬을 때의 계산을 하는 거죠. 방이 2개만 비더라도 이 100만 원이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수리는 뭘로 할 것이며 복비는 뭘로 줄 것이냐?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 3억 5천 깔려있던 게 전세 세입자 8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나 이사 나가야 되니까 돈 주세요. 뭘로 돈 줘야 됩니까? 그럼 못 줘. 방 나가면 줄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전세 사기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내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전세 세입자들은 우리나라는 특이한 구조가 여기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른 집 또 전세금 주고 또 이사가고 그 집에 또 살던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을 들고 와야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펑크를 내버리면 이사가 안 되고 이 세입자들은 사실 골병 드는 거죠. 날짜 다 잡아놓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집주인 보고 전세금 내주기로 했는 날 전세금을 안 내주니 다 사고 납니다. 다 사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그 기준점은 잡아가지고 무조건 수익률이 또 10%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돈은 일단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10억짜리를 5천만 원 1억 주고 사는 것 자체가 사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세 수익률은 이렇게 조금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준은 그렇게 좀 잡아주셔야 되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조건 적게 넣고 수익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은 적정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수익률 계산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수익률 2%짜리 3%짜리를 갖다 놓고 파니까
안 팔리고 중개 왜 이리 어렵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사러 이제 우리 이제 수익률 계산할 줄 아시게 됐잖아요. 나는 딱 와가지고 5%짜리를 사러 왔는데 부동산마다 팔고 있는 게 2% 3%짜리니까 이 사람들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중개가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익 계산을,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2019년 2020년대에 공매를 받았습니다. 4칸에다가 2층 4칸. 2층이 4칸이 다예요. 2층 올라가면 4칸이 전부 다인데 2층인데 1층하고 해가지고 1층 한 칸하고 5칸이 공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뜰 거예요? 공매나 경매는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그럼 얼마에 뜰 거냐? 이거 43평, 34평, 42, 41평 전용 알맹이만. 그럼 이걸 얼마에? 요거는 20평 전용 알맹이만 공용 면적 다 빼고 전용. 그럼 이거를 내가 처음에 제가 공매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에 뜰 것인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이 동네의 월세 수준은 얼마일까를 봐야 될 거잖아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50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더 밑으로 받아야겠죠. 120. 얘도 비슷하니까 뭐 120. 얘도 비슷하니까 120. 얘는 34평 좀 작으니까 한 100 정도 수준. 그리고 이것도 한 80. 요렇게 해서 더하기 해가지고 360에다가 460에다가 440 정도 되는 거예요. 440. 내가 계산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럼 1년이면 440 곱하기 뭐 12달 하면은 4,800에다가 480하면 5,000 한 300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5% 수익률에 맞추려면 한 10억 정도에 사야 5천만 원 나오니까 20번 받으면 10억 되잖아요. 5% 수익이죠. 이 정도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써야죠.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월세죠. 일단. 월세 얼마 나와? 연 받으면 얼마야?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사야 될지가 대충 계산이 안 됩니까? 그죠? 이 계산이 돼야 되지. 정말 뭐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권리분석이 어떻고, 선순위, 뭐 채권이 어떻고, 대항력이 어떻고, 맨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부 맨날 하지만 일단은 이거 경매가 나왔으면 이걸 얼마에 사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하고 알고 눈 끔뻑끔뻑하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재테크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 계산해서 잘못 뜨면 평생 골병 되는 거죠. 이제 상가 얘기 나오면 나오겠지만 다 비어있는 상가들 다 개개인이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들어가고 월세는커녕 이자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재산세 나오고, 그러고도 오늘 세가 나갈지 1년 뒤에 세가 나갈지 또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200만 원 받는다고 월세 받는다고 그걸 샀는데 돌아서 가지고 이거를 100에 받을 수 없잖아요. 몇 년을 끌고 가다가 결국 3년차 4년차쯤 되면은 공실로 빌고 가다가 결국에는 낮춘 거예요. 100만 원으로. 수익률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이 꼭 있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연락 와요. 사기 전에 물어봐야지. 사고 난 다음에 세 안 나가면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세 안 나가는 걸 사가지고 지금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평생 가야 돼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나 다단계는 아마 4,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좀 아깝지만 속쓰리지만 털만 끝나. 이런 상가는 잘못 사고 월세 좀 따박따박하고 연금식으로 해가 좀 받고 싶어서 샀는데 세는 안 나가고 계속 이자에 관리비에 계속 나가면 복장 터집니다. 수명 단축. 그래서 수익률 계산이 제일 정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기본으로 두고,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맞다. 수익률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입지를 봐야 돼요. 입지. 부동산은 늘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입지가 좋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상가를 산다든지 할 때에 매수 때도 이런 입지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긴 하죠. 일단 내가 매수를 할 때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 좋겠죠. 뭐 우리가 배우셨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이거나 재건축 지역의 재건축의 아파트 단지의 상가라든지, 그러면서 월세도 따박따박 나오면서 언젠가는 좀 가능성이 있는 새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은 뭐 민영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동네, 그런 건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세권이거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유동이 있겠죠. 유동이 있고, 유동이 있다는 거는 어떤 업을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내가 사게 되면 월세 밀리고 하는
건 없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선에 잘 띄는 상가들.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에 탁 띄는 상가들. 그런 것들이 선호하죠. 자, 대신 그 다음에 아무리 싸더라도 공실이 많은 곳 상가 당연히 피해야겠죠. 싸다.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가 나가야지. 싼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수익형입니다. 수익형. 월세를 받기 위한. 근데 세가 안 나가는 거는 무용지물이죠. 아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상가들이 비어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자주 다니는 동네 이제 알파시티 이런 동네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1층에 상가가 한 30개 있어요. 30개. 상가가, 아파트가 있는데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상가가 30. 이게 지금 입주한 지가 한 7년 돼 가는데 아직 비어있어. 물론 편의점하고 들어올 것도 세탁소도 잘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조금 수준이 조금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무조건 세탁소가 1개 내지 2개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웬만해서 세탁소도 안 들어가요. 인근에 그냥 옛날 상가에 그냥 월세 싼 데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코인 세탁소라든지 요즘 코인 세탁소? 코인 세탁소 맞나요? 빨래방, 코인 빨래방 뭐 그런 도 있고 이제는 그 체인식으로 해서 공장형 세탁소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기도 하고 세탁소가 이제는 이제 좀 그런데 어쨌거나 편의점 부동산이 제일 많겠죠. 부동산은 한 700세대 기준으로 한 4, 5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커피숍 뭐 조그마한 커피숍들 막 몇 개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올 업종이 잘 없어요. 월세 감당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상가들은 뭐 매물 나오면 사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거나 공실이 많다. 그 다음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다. 그 다음에 주변에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 있다. 그러니까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 있으면 내가 사고자 하는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적겠죠. 왜? 옆에 대형마트 가면은 세탁소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안에서 채소부터 다 팔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적다. 또 백화점이 있다. 근데 요즘 대형 할인 매장들이 오히려 좀 문을 닫는 추세죠. 이제는 잘 안 가시게 되고 차라리 가까운 내 동네의 슈퍼들을 이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백화점이 있으면 또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는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현대백화점에서 나오신 분들이 동안 쇼핑으로 많이 가세요. 백화점 가니까 뭐 손에 잡으니까 너무 비싸고 줌 메이크가 몰려있는 동안 쇼핑으로. 그래서 쇼핑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조금 유동이 늘어나고 살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의 명성에 비하면 아직 많이 죽었지만 어쨌거나 조금 중저가 브랜드들은 조금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월세나 권리금이 지나치게 싸다. 월세가 싸다. 월세가 싸면 당연히 싼 이유가 있겠죠. 월세가 싼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이 지나치게 싸다. 권리금 부분 얘기할까요? 권리금 부분 얘기해볼게요. 권리금은 일단 영업 권리금이 있죠.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 다음에 공실인데도 권리금이 형성되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말 그대로 내가 매출 전부 다 보여주고 6개월치 내가 이만 그러니까 치킨집이면 6개월치의 매출을 다 장부를 다 오픈해주고 그래서 얼마를 월 버니까 권리금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은 왜 카페든지 치킨집이든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뭐 카페를 넘길 때 권리금을 형성하는데 시설비를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이런 기기, 커피 기기가 들어와 있고 뭐 이만큼의 인테리어 값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권리금이 형성되죠. 그 다음 바닥 권리금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위치가 워낙 좋아서 비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 영업 권리금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권리금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앞에가 요즘 제일 좀 유동도 많고 핫한 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먹자 골목으로 가는 골목이 좀 핫하죠. 핫한데 여기에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상가들 쭉 있는데 여기 상가에 20평의 월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평 600만 원. 근데 여기 있던 분이 이사를 나가면서 비워놨어요. 이사 다 나가고. 그러면서 권리금을 1억. 그러니까 비어있는 월세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 가신 분이 이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월세 600만 원 부담은 내가 하면서 비워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1억을 받기 위해서 비워놓고. 요 동네 아시죠? 요 동네, 요쪽에 가시면은 이제 옛날에 한진고속, 동양고속 자리.
그리고 여기 상권이 좋냐 안 좋냐를 보시면은 뭐 베스킨 라빈스나 파리바게뜨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브랜드들이 쭉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상권이 나쁜 상권은 아니다. 잘 빠지나요? 바로 나갔어요. 한 달 정도 비었나? 그리고 권리금 조정을 했겠죠. 1억에 내놨지만 뭐 좀 밀고 당겼을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정리를 해서 받았죠. 그리고 조금 그 동네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이제 아까 여기 상권 먹자 골목이 형성되면 요즘 계속 이 상권이 계속 살아나요.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지금 요 뒷골목에 가시면 주택가거든요. 여기가 지금 가보시면 되게 핫합니다. 되게 힙플레이스였다가 핫플레이스가 된 경우인데 핫하고 그러니까 대구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젊은 MZ들이 일단 대구 도착하면 여기 주택가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든지 뭐 라면을 먹든지 하여튼 먹자 골목이 좀 형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관광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아니면 다시 한번 들렀다가 가든지 하여튼 좀 관광객들이 조금 오는. 근데 여기 가시면은 꼬치집이 있거든요. 요즘 이 동네에서 좀 간단하게 한 잔 먹기에는 꼬치집들이 좀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꼬치집 되게 작아요. 한 10평? 근데 테이블을 꼬치집에 조리하는 이 조리대가 있으면 꼬치집이 이렇게 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앉거든요. 앉는데 이렇게 앉는데 우리 한 3명 이상 가면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4명이서 이렇게 앉아 일렬로 쭉 앉아버리면 뜨들잖아요. 여기 앉은 사람 저 야야 뭐 자꾸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안 받아요. 2명 정도. 그리고 4명이 가서 4명인데 여기 2명 앉고 이렇게 코너 이렇게 앉으면 좀 안 되느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업을 위한 전략인 거죠. 여러 명이 와서 시끄러우면 둘이서 연인들끼리 와가 있는데 와가 소맥 말아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손님 떨어지니까 또 나이가 있어 보였으면 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권리금은 또 이것도 dollar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가 적정할까? 얼마가 권리금 몇 년 만에 회수해야 돼? 몇 달 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권리금 내가 5천 줬는데 몇 달 만에 회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빨리 회수하면 당연히 좋은 건데 길게 잡아도 언제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걸 뽑아내야 되냐. 그래도 이빨 잡아도 한 2년 내에는 뽑아내야 돼. 2년 내에. 안 그래요? 2년 내에. 예를 들어서 나가는 상관 뭐 하는데요? 지금 삼겹살 들어왔어. 삼겹살? 프랜차이즈 삼겹살. 2년 만에 엄청 잘 장사 잘 되는가 보네. 뽑아내야 되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2년 만에 내 원전 회수가 돼야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원전 회수하는데 4년 5년 걸리면 쎄 빠지게 골병 만드는 거잖아요. 빨리 내 원전 돈 들어간 거 회수하고 벌어야 되는데 근데 회수를 빨리 하고 벌어야 되고 근데 회수가 안 되면 망하는 거죠. 회수해야 되죠. 원래 이것도 긴 겁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지금은 어쨌거나 그래도 10년이라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니까 그나마 나은 편인데 2년 뒤에 재계약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4년 뒤 4년 됐어. 내 이제 원전 권리금하고 시설했는 거 이제 조금 빼내가지고 이제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고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면 2년 내에 뽑아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몇 년 벌어야 되잖아요. 회수도 안 되기 전에 계약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그러면 빙설 메이커 뭐 있어요? 설빙, 거꾸로 하면 설빙이네. 설빙, 빙설, 빙수. 빙설인가요? 빙수인가요? 그게 있나요? 빙수. 빙설. 빙설은 옛날 말이구나. 네, 빙수입니다. 아저씨가 갈아주는 게 빙설인가? 하여튼 이 설빙들은 권리금이 비싼 건 5억씩 합니다. 근데 이거를 5억을 어느 세월에 뽑아야 될까요? 여름철만 장사됩니다. 그죠? 풀이고 겨울엔 잘 안 되죠. 제법 거의 제법. 5억을 2년 만에 뽑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원래는 요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권리금 5억 달라 그러면 매출 잡아봐야 잘 안 되던데 하면 안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요 정도가 매출이 나와요. 위치 좋은데 정말 매출 좋은데 그 떡볶이 중에 메이커 있는 거 있거든요. 권리금 2억 5천씩. 이거 몇 년 만에 뽑아야 돼? 5년 만에 뽑으면 돼요. 뭐 평생 뭐 떡볶이집만 떡볶이 장사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5년 전 2년 만에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매출을 보는 거잖아요. 매출을 보고
한 달에 2천씩은 남네? 그럼 1년 만에 뽑는 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수인이 가져가네? 그래도 이 경기에 그래도 2억 5천 3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가져가면 괜찮네. 2년만 좀 고생하면 내 원전 회수되고 그 다음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물론 기준 물론 빨리 받으면 더 좋고 조금 더 걸리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메이커는 오래 가는 메이커고 조금 더 가더라도 괜찮겠다 싶으면 뭐 조금 더 잡아주는 건 내 기준이지만 일단은 기준은 잡아놓고 내가 조금 봐줄 건지 더 땡겨야 되는 건지는 내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뭐 그냥 창업하면서 권리금 돌락하면 뭐 이거 시설도 별로 없고 뭐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줄 수는 없죠. 금액만 가지고 무작정 깎아야 돼. 너 내놓은 것보다. 그래서 그냥 막 깎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 만에 뽑을 것인가. 이 권리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친구가 최근에 저기 이제 요즘 히트하는 그 스파게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의 가게가 요즘 유행하거든요. 동네마다 있어요. 구마다 있어요. 구마다 있는데 전국에. 근데 이게 창업 비용이 한 8억에서 9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땅도 커요. 근데 대지 주차장 있고 건물도 새로 짓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8억 9억 들어간 걸 보증금이 한 2억 있다 치고 그러면 시설비가 6억에서 7억은 들어갔겠죠. 그럼 이걸 언제 뽑아야 되나? 언제? 2년 내에 뽑아야 돼. 못 뽑으면 문 닫아야 돼. 나는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업장에 여기 체인점 말고 다른 체인에 장사되는 곳에다가 내하고 비슷한 입지, 위치 체인점 가가지고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내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몇 년 만에 매수를 하겠구나라는 계산을 갖고 창업을 해야 되겠죠. 그 친구는 1년 내에 뽑는다 생각하고 오픈한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세나 권리금이 싸다. 그러면 권리금이 아까는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권리금이 비싼 것이고 위치가 안 좋으니까 권리금이 싼 거죠. 월세도 싼 거고. 아까는 월세 비싸잖아요. 월세 600만 원. 평인데 위치가 좋으니까 유동이 많으니까. 물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창업을 해야겠죠. 유동이 있는데 물론 거기 유동이 많다 해가지고 무조건 차린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또 기본 베이스를 놓고 내가 그 다음엔 내가 노력인 거.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유동이 많은 앞에는 월세가 200만 원. 근데 뒷골목을 봤더니 똑같은 평수의 월세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뒷골목에 월세 싼 집을 가요. 창업을 해요. 근데 왜 원래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A로 가야 돼요. 뒷골목으로 간다고 해서 월세가 조금 쌀 수는 있지만 똑같은 평수라면 시설비, 인테리어비가 똑같아요. 인테리어비가 뭐 앞에는 1억 들고 뒷골목 가면 5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그럼 인테리어비 똑같아. 사람 일하는 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시간 똑같아. 들어가는 인력도 비슷해요. 1명 내지 2명 일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유동이 많은 동네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한 70% 매출은 유동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뭐 요리 실력이 어떻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는 뒷골목 가가지고도 내 음식 솜씨로도 손님들을 땡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일단 기본 유동이 있는 동네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뒷동네에서 정말 창업해서 손님을 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백모 씨나 백 선생이나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들이 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요리 식당을 오픈하든 네일을 오픈하든 미용실을 오픈하든 다 그 분야에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실력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유동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 뒷골목으로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소문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려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급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위치한 상가. 오르막? 어머나 마이크 안 찼어. 어떡해. 급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위치한 상가.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이면 여기에 위치한 상가들은 좀 피해야겠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밥을 먹고 1차를 하고 2차 자리를 옮길 때 오르막 쪽에 올라가 있으면 잘 안 가게 되고요. 또 내리막 찐 곳은 아무래도 상권 발달하기가 불리한데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인데 내리막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건물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1층을 반듯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계단이 생겨요.
계단. 오르막,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진을 너무 경사를 꺾었는데, 살짝 오르막이라도 어쨌거나 계단이 한 칸 내지는 두 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개수는 4, 5칸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이 계단이 영업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입, 그 영업용 유입 쪽으로, 고객 유입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계단 한 칸을 2층으로 봅니다. 2층. 그만큼 저항이 있다. 계단이 없는 곳과 계단이 없는 평평한 상가에 1층 상가를 들어가는 것과 계단이 한 칸이라도 있는 것은 심리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계단을 1개 내지 2개를 밟고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가는 1층과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1층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하게 보면 계단 한 칸을 진짜 2층으로 봐야 돼요. 1층보다는 2층이 월세도 싸고 그런 이유가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엘리베이터 탄다 하더라도 1층보다는 어떤 건물이든 1층에서 월세가 이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1층이 그만큼 유동이 많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계단 한 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되게 저항력이 있어요. 기본 심리적으로.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것보다는 계단이 없는 게 100% 낫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상가는 문을 당겨서 들어가는 상가가 좋습니까? 밀어서 들어가는 상가가 좋습니까? 네. 왜 그러죠? 편하다? 딸려 들어가요? 느낌에. 느낌상. 그러니까 그 느낌상이라는 것도 계단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저항받는다니까요. 좀 전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연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고 나가서 방학도 좀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계단이 한두 개 있으면 그 집보단 없는 집을 선호하게 되고 또 문을 당겨서 여는 것보다는 밀고 들어가는 게 손님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문을 당겨서 열었는데 보니까 이제 안 와봤는지 처음 가는 동네에 뭘 먹으려고 갔는데 식당에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니까 그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방 상태나 대부분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내 눈에 내성에 안 차는 것들이. 그러면 문을 닫고 나오죠. 문을 열었는데 주인이 아까 얘기한 휴대폰을 보고 있어. 그냥 뻔하잖아요. 뭐 파리가 돌아다니든지. 그럼 눈에 들어오면 문을 닫고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근데 문을 들어왔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열고 들어오면 웬만하면 자리에 앉게끔 돼 있죠. 좀 불편하더라도 뭔가가 성에 안 차더라도 일단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주인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웬만하면 앉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 스파게티 됐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집은 열고 닫고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당겨서 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턱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턱도 없는데 당기는 문만 돼 있길래 이거 밀 수 있도록 좀 수리를 해라. 그게 되게 세세한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손님을 부르냐 떨어지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계단도. 그래서 오히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코너에 있는 상가들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코너 상가들도 비는 이런 시점에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눌렀는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이나 내리막 위치한 상가는 좀 피해야 된다. 세입자나 주인이 자주 바뀐다. 세입자가 자주 바뀐다는 건 당연히 예전에 새마을 오거리 가보시면 오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이 집은 어쨌든 간에 거의 간판이 감자탕집 했다가 순댓국집 했다가 계속 바뀌어요. 돼지국밥집 했다가 막 이러고. 근데 나중에 보면 요게 좀 상가도 삐끗하게 생겼지만 요게 약간 오르막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풍수상으로 보든 뭐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 보든 유동도 별로 없고 하여튼 계속 간판이 바뀌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장사가 잘 안 되면 월세가 밀리는 것이고 월세 밀리는 상가를 사면은 집주인은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이자 줘야 되는데 월세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월세가 안 들어오면 답답하다니까요. 내 돈 갖고 이자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피해야 되는 상가인 거죠. 세입자나 바뀐다. 자주 바뀐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받는데 주인이 거의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지나치게 좋다. 새 분양하는 상가인데 월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월세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죠. 모르시니까. 근데 어쨌거나 내가 봐도 수익률이 좋다. 월세가 많이 받는다.
그럼 우리가 손품, 발품 팔아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손품만 팔아도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요게 이제 예전에 대구 시내에 월세 350 받는다 해가지고 파는 상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월세가 왜 지나치게 비싸냐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건물주가 분양하는 사람이 세입자한테 원래는 월세가 150 받는 동네예요. 150. 근데 이 건물주가 이 세입자한테 자 우리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그러면 200만 원을 더 보태서 350짜리 계약서를 써주면 1년은 장사를 무료로 하게 해줄게. 내지는 2년을 장사 무료로 해줄게.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2년 공짜로 장사해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약서는 350짜리를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월세 350 나오니까 매매 가격을 측정해서 매매를 내놓겠죠. 150이 나왔을 때와 350이 나왔을 때가 근데 사실 올려도 많이 올렸죠. 너무. 근데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현장 진짜 이야기. 그러면 150이 나오면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월 150을 받으면 1년에 1,800이 나오면 매매 금액은 얼마? 5% 기준을 수익률 5%로 잡아도 3억 6천짜리겠죠. 그죠? 5% 기준 잡았을 때. 까먹었어요? 연 1,800 나오는데 20번을 받아야 3억 6천 본전이 되면은 5% 수익이라 했죠. 20번 받아서 내 원전이 되면 5%, 10번 받아서 내 원전이 되면 10% 수익률. 그러면 350을 받으면 1년에 얼마예요? 3,500하고 4,200. 연 4,200 나와요. 이걸 매매가로 돌려보면 5% 잡아준다 하더라도 8억 4천이 되겠죠. 한 5억, 4억 8천 정도가 매매 가격이 확 올라가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있었습니다. 현장이 150을 너무 낮췄으면 200으로 잡아준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200 잡아도 1년에 2,400 매매가로 잡아줘도 4억 8천이겠죠. 4억 8천짜리 상가를 8억 4천이 되는 마술이 되는 거죠. 월세가 따라가지고. 월세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면 법의 한도 내에서 경제 상황이 받쳐주는 내에서는 계속 월세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팔 때에 매매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월세 솔직히 자주 올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월세가 나중에 매매가가 되는 건데. 근데 월세를 안 올렸다고 이분들이 세입자들이 나중에 나갈 때 감사합니다. 너무 10년 동안 너무 장사 잘하고 월세 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까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쪽에서 과를 하시다가 하여튼 쪽으로 옮겨가지고 평생을 만 하셨거든요.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80년대에 지었어요. 그래서 근 40년 동안을 여기서 이 건물에서 병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되시니까 매매를 내놨어요. 근데 새로운 사시는 분이, 매수인이 이 건물을 다 쓰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1층은 어차피 이분도 1층은 안 써. 2, 3, 4층만 쓰면 돼. 1층은 임대 그냥 놓고, 그러면은 1층은 어차피 임대를 놔두고 2, 3, 4층만 명도를 해서 쓰면 되는데 2층, 3층을 이 원장님이 2층을 쓰고 계셨어요. 4층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80년대에 지어질 때 우리 집사람의 아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나갈까요? 하니까 잔금 때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당연하지.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그 당시 500만 원인가? 주고 들어와가 35년을 있었는데 나가지. 이래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애먹였어요. 안 나가고. 그리고 이사비 달라 하고. 결국에는 이분 때문에 명도 시간 길어졌고 이사 비용까지 줘가면서 달래서 내보냈어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나가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80년대에 이래 들어왔으면 보증금을 좀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려야지. 지금 내가 나갈 때 한 5천만 원이라도 쥐고 나갈 텐데 왜 안 올려가지고 돈 500 갖고 지금 나가라 하면 어디 나가란 말입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보통 주택 전세 사시잖아요. 예전에 전세금 2천만 원에 한 10년 몇 년을 살았어요. 집주인이 좀 나가달라 해가지고 나가는데 2천만 원 내주려고 그러니까 그분도 뭐라 그래요? 좀 10몇 년 동안 좀 전세금을 조금씩 올렸으면 내가 좀 올려주더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10몇 년 동안 월세를 보증금을 조금씩 올렸으면 나중에 나갈 때 목돈을 좀 지고 나갈 텐데 그걸 왜 안 올렸냐고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대구 시내에 유명한 네거리 쪽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이 식당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분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한 30 몇 년을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땅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좀 나가달라 하고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건물 지은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30년 가까이 이렇게 여기서 식당을 해서 이분도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데에 역세권에 몇백 평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도 2층, 3층에다가 자기가 식당을 해요. 그만큼 많이 벌었겠죠. 워낙 유명했어요, 이 식당이. 그래서 우리는 땅 주인이 그건 땅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래 있다가 나가면서 결국 안 나가겠다고 소송 걸고 명도 소송 걸어서 겨우 내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무작정 그냥 월세 안 올리고 봐주는 것만이 꼭 또 능사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좋다. 그거 있었어요. 저기 대구 시내에 의류 매장 상가들 만들어가지고 칸 분양해가지고 팔았는데 의류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월세가 350씩 책정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사서 2년 지나니까 의류 가게들, 옷 가게들 다 나가버리고 빈 공실 돼가지고 비어져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우리 전봇대에다가 매매 상가, 분양 상가 해가지고 월 350 수익률 얼마 해가지고 막 파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가들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가구 원룸 건물도 얘기했지만 원룸도 만들어내요. 원룸도. 이 동네 원룸 시세가 월 30만 원이 월 원룸 방 한 칸 30만 원 받는데 건축주가 이 방에다가 이 방을 40만 원에 계약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30만 원짜리 방 12개와 40만 원짜리 방 2개면 얘는 월 480이 나오고 얘는 360이 나오겠죠. 1년으로 따지면 3,600하고 한 4,300 정도 나오는 거고 이거는 4,800하고 그럼 헷갈리지. 계산 빨리 계산해봐줘요. 500 잡고 5,700 정도? 5,700. 그러면은 4,300 나오는 연 월세 4,300 나오는 것보다 5,700 나오는 게 매매 가격이 훨씬 몇 억이 더 비싸지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세입자는 30만 원짜리 방을 구하러 왔는데 자, 계약서 40만 원짜리 적어도 그러면 내가 월세 1년치 지원을 해줄게. 아니면 넉 달치, 5달치 지원을 해줄게. 내지는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원룸 방 한 칸 놔주면 200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 방 한 칸 놔주면 200을 주면 이 200을 부동산이 다 먹느냐?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월세 30짜리를 구하러 다니니까 똑같은 사이즈. 근데 40이니까 비싸니까 1년에 한 달에 10만 원 차이 나고 1년에 120만 원 차이가 나니까 200만 원 수수료 받은 것 중에서 1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그러면 세입자는 40만 원짜리 계약서 쓰고 자기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사 비용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입자들이 1년 살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40만 원에 죽어도 방이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떤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가구 원룸을 얘기하면 거품이 빠진 상태, 한 3년, 4년 지난 상태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거품이 있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더라도 새 집이니까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월세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월세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좋다면은 조금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곳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가가지고 사냐고요.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매각지 모르는 곳 가보지도 않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느 동네 수도권이 괜찮다 하니까 잘 모르는 동네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보는 것과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늘 지나다니면서 봤던 동네니까. 어느 동네가 동선이 좋고 유동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투자는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전화 오셔가지고 안동 어디 왔더니 안동인가요? 신도시 생겼는데 여기에 땅 사놓으면 좋다더라 하면서 괜찮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는 1번 투자의 방향 중에 1번은 밑으로 가는 건 아니다. 위로 가야지.
그러니까 대구에 살면 수도권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대구에 있던 분이 밑으로 안동은 그래도 시잖아요. 시 단위나 군 단위로 다시 거꾸로 역행해서 내려가서 투자를 가는 거는 아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할 때도 내가 잘 아는 곳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도 유튜브나 뭐 방송 채널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 동네 달서구 서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수치로 알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아파트 실거래가나 아실이라는 어플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대구 서구에 와본 적도 없고 대구 달서구에 와본 적도 없는데 수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네에 사는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전문가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맞아. 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맞아요. 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몇 번 와봤다고 대구 시내에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 살면서 학군이 어떻게 변하고 아파트가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부의 이동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기본 알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유동인구 반드시 확인하죠. 내가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 지역은 밤낮 없이 바쁜 동네가 있고 출퇴근 상관없이 바쁜데 대구 지역은 사실 출퇴근 시간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점심시간 때 제일 많이 나오죠. 이 유동이. 그러면 아침 출근할 때, 점심 때, 점심 먹으러 나올 때, 저녁 퇴근 시간에 그 세 가지 시간대만 좀 보면 이 동네의 유동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예전에 저도 생태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식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하고 경쟁업소인 동태집을 가는 거죠. 인근에 유명한. 그러면 딴 거 없잖아요. 아침부터 밥 먹는 건 아니니까 점심 때. 근데 우리나라는 꼭 사람들이 12시부터 1시가 항상 어디든지 점심시간이고 그 시간대만 밥을 먹어요. 여기서 오류가 또 발생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러면 어느 밥집을 가더라도 내가 밥 먹으러 가면 어느 식당마다 기본 장사는 되는 거예요. 왜? 다 그 시간대에 밥 먹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퇴직하면 나도 식당을 하면 굶어 죽진 않겠다. 식당 다 대부분 장사 잘 되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근데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진짜. 그 시간에만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 경쟁업소가 될 만한 그 식당 앞에서 손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명, 한 80명. 그러면 그 집이 동태탕이 한 그릇에 그 당시 한 5,000원 했거든요. 5,000원. 그러면 40만 원 매출. 거기다가 찜을 먹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잡아준다 하더라도 뭐 한 50만 원.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6시부터 한 7시, 8시까지 체크해보면 몇 명 들어갔고 저녁에는 술 손님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매출 잡아주고 하면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매출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에도 밥 먹는 사람이 있는 동네인지 아닌지 솔직히 법원 앞에 가면 주말에 가면 다 문 닫았어요. 커피숍이고 뭐고 다 문 닫았잖아요. 주말엔 장사 안 되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에 5일 그러면 한 달에 20일 잡고 매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 매출이 나온다니까요. 대충 대략적으로. 근데 식당 인근에 이제 회사도 좀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도 좀 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좀 끼고 있으면 주말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 계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유동인구가 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동인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 편의시설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상가가 장사 잘 되는 라인에 분양상가들이 쭉 있는데 분양상가들이 쭉 있어요. 근데 어떤 상가들은 보면 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어떤 커피숍을 갔는데 화장실이 어딥니까 하면 이거 키 들고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저기 한 50m 가가지고 꺾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는 아니면 더운 여름에 나와가지고 꺾어 들어가고 찾아가잖아요. 또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서 막 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잘 안 가게 되죠. 이 카페에. 그런 경우 화장실은 좀 가까이에. 그러면 그래서 분양 상가들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상가 가격이 틀려집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붙는 게 100으로 본다면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할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가까이에 있냐 이런 화장실이나 기반시설 좀 가까이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분양 가격이 틀려져요. 책정할 때 원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상가 자치 규약이 있거든요. 상가 자치 규약이 있어요. 상가마다. 이런 분양 상가들은 모여가지고 상가 가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장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규약을 정해요. 자,
101호는 무조건 부동산만 들어올 수 있어. 102호는 미용실, 103호는 분식점. 이렇게 정해놓은 자치규약을 법적으로도 지켜야 되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상가 자치규약도 봐야 된다. 왜? 나는 이걸 사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려고 샀는데 상가 자치규약에 분식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약국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건물에 병원들이 들어와 있다. 내과, 치과, 피부과 뭐 이렇게 병원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 상가에서 제일 비싼 건 약국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약국은 비싸게 팔아본 건 한 20평인데 한 40억 정도 팔려요. 처방이 많이 내려오니까. 나오고. 얼마 전에 한 게 권리금만 13억짜리. 임대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배우신 대로 처방전이 많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니까 권리금이 13억이라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출이 나오니까. 내가 약국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부자야? 뭐 하여튼 얼마 못 받아요. 얼마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약국이 굉장히 비싼데 이걸 악용해서 자, 병원 이만큼은 아니고 병원 한 2개 칸 맞춰주고 2개 칸을 맞춰주고 줄 테니 들어와 있으니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해요. 그리고는 이 병원은 좀 있다가 나가요. 그럼 약국만 독박 쓰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병원의 거리에 2개 층이 병원이 들어와 있었고 1층에 약사가 분양을 받았는데 2개 병원이 2개 층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소송을 걸어도 소송에선 이길 수가 없었겠죠. 들어와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대구에선 그래도 뭐 제일 인정받는 직업일 수 있고 이렇지만 어쨌거나 이분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들도 있고요. 면허는 살아있어서 면허만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자금,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 원장님, 내 여기 2칸 인테리어 해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 장사 좀 하세요.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받고. 그래 만들어 놓고 요거 비싸게 팔고 또 빼서 다른 데 가고. 의사분 자체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건물 짓고 있으면 평당 얼마 지원해 줄래? 그럼 평당 300만 원 지원해 줄게. 그러면 200평만 해도 300만 원이면 6억이죠. 6억 받았어. 인테리어 좀 싸게 하면 한 150에 해요, 평당. 그럼 200평 해봐야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대충 해가지고 오픈해갖고 하다가 또 딴 데 가요. 6억 지원받아가지고 3억 정도 인테리어 하고 내가 몇 억은 남잖아요. 물론 운영비 좀 들어가고 하면 남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벌로 봐서 그렇지만 유심히 보시면 항상 언론에 기사 나는 거 보면 뭐 저 경기도 어디 뭐 화성시 어디에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 사기, 병원 입점, 약국 팔고 약사가 뭐 저거 소송 중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또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분양 사기, 병원 입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지금 자치규약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건데 그러면 101호는 근데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럼 101호에는 약국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앞전에 건 사기증 있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정상 건물인데도 1층에 상가가 몇 개 있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근데 위에 병원이 있으면 나는 비싸게 약국을 사고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101호에 들어왔는데 103호도 약국 들어오고 104호도 약국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점을 받아야 되죠. 독점을. 근데 201호, 202호 뭐 이렇게 있는데 101호 1층에서 101, 102, 103 쭉 있는데 약국을 독점 줄게. 분양하는 사람이 101호의 약국을 독점으로 줄게. 그러면 확정했잖아요. 그 말만 듣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 사람이 있을 때 건물 분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 102호, 103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당신들은 약국 안 된다. 101호만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조건으로 이 사람들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분양 다 끝나고 가고 없고 뭐 이 분양 파는 사람들도 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103호를 나한테 팔았어. 찾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병원들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약국 차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예요. 소송이. 판례를 찾아보시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이래요. 독점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호실들도 101호는 약점을 독점으로 줍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알고 들어왔고 그런 경우에는 독점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소송이 붙을 수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내용은 독점이든 아니든 병원만 믿고 들어와서 하다가 병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사건에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말씀드린 건 내가 독점을 정말 받으려면 호실마다 다 알린 상태에서는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가가 5%가 안 되면 안 보고 이렇게 수익률이 맞아야 본다는 거는 그러면 제가 물건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볼까요? 제가 많이 보죠. 업이 이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골라도 3년에 한 개 할까 5년에 한 개 할까라는 거니까요. 내가 아까처럼 막 공매 나온 거 막 나올 때마다 막 또 오면은 싸게 잘 또 오면은 돈 되죠. 근데 그렇게 저희도 좋은 물건을 잘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다 있잖아요. 뭐 여기서 한 10건 하나, 교수님 한 5건만 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건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요즘에는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재미가 없는 게, 분양권 투자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2012년, 13년도에 금융위기 끝나고, 이제 조금씩 살아날 때, 달서구 AK 그랑폴리스 같은 경우는 2억 얼마 이래 했거든요. 그때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계약금도 5%였어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 한 개 우리가 살려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샀다니까요. 그러면 분위기만 잘 맞추면 1,000만 원에다가 제가 샀을 때는 프리미엄이 500인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금 1,000하고 500만 원 프리미엄 줘도 1,500으로 샀으니까 그게 가지고 가니까 이게 목돈이 되고 또 크게 먹지도 못해요. 한 2,000, 3,000 붙으면 또 팔고 다른 거 파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부동산 하신 분들은 재미를 봤죠. 물론 막판에 가가지고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 시장이 안 되니까 부동산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내가 중개를 해서 버는 수익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 사놨던 게 돌아서서 한 1년 뒤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또 올라가 있고 그것도 팔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아예 안 되니까 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게 거래가 되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서 팔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지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처럼 그렇게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부하러 오셔서 보고 배우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 안 산 지가 한 3년 된 것 같고, 상가도 아까 그게 마지막 19년, 20년도에 사고는 좋은 물건이 잘 없어요. 그리고 경매든 공매든 이제는 사러 간다 해가지고 내가 또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음은, 이제 계약서 외에 실제 용도를 확인해라. 건전성을 고려해라. 좀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상가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그래서 3층에는 대부분이 주인이 살고 1층, 1층에는 뭐 식당이든 슈퍼든 편의점이든 들어와 있었고 미용실이든 2층이 항상 궁금해요. 저게 뭘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수자분이 집 구경을 갔는데 중개사분하고 갔는데 2층은 뭡니까? 하니까 뭐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됐겠죠. 사무실은 사무실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매수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사를 들어오니까 2층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토층은 노름방인 거예요.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늘 문이 닫혀 있는. 근데 새벽 되면 문이 열리면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대구 시내에 대부분 보면은 그 하우스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디 가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택시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우리 이 동네에 택시가 이 골목 안에 몇 대가 앉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딘가 모여가지고 하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일거리로 그러면 기본 입장료를 받겠죠. 입장료. 그거 받고 또 공지, 돈도 빌려줘서 이자 돈도 받고 이러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건 좋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계단에 앉아가 전부 담배도 한 번씩 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담배 연기도 올라오고 밤새도록 담배 피면서 노시니까 이 상가는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찌든 막 담배 완전 찌든 상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또 나이 드신 분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또 따님이나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다니면서 이제 자녀분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쫓아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그분들은 얘기하겠죠. 나가라 그러면 좀 나가도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라 하냐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종중 뭐 이런 사무실들은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또 안 나가고 버팅겨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구조 변경, 우리가 늘 배웠던 이제 다가구에 가대기, 불법 건축물, 그리고 어떤 건물에도 불법 건축물이 있고, 용도 변경 업종 확인 필수해야 된다. 용도 변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도 변경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적정한 보증금, 적정해야 돼요. 보증금은 월세가 100만 원이면 2천만 원 정도 보증금, 그리고 150만 원이면 한 3천만 원의 보증금은 기본 있어야 되죠. 물론 5천만 원 정도 더 받아 놓으면 더 안전할 수 있지만 또 보증금이 너무 비싸면 세입자가 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증금 한 20배 정도 월세에, 그래야 이분들이 월세가 한 3기 정도 밀려야 우리가 나가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럼 3기에 밀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 나가게 되면 명도도 해야 되고, 명도 소송하면 6개월 걸리고, 그리고 치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민감하게 첫 달치 월세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세가 밀리게 되면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지, 첫 달치부터 밀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보증금 2천 있으니까 3천 있으니까 몇 달치 밀려도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밀리기 시작하면 더더욱이 밀리게 되고, 300이든 400이든 밀리기 시작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목돈을 주든지 조금씩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부담스럽고, 오히려 세입자들이 배째라 하죠. 보증금 있는 데서 까라 하거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도 내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나는 그거 받아서 생활하려고 수익형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나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적정한 보증금.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이든 있으면 보증금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놨다는 거죠. 왜 전세를 많이 놨습니까 하면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돈이 좀 필요해서 전세를 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월세가 잘 안 나가니까 전세로 놓은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세가 잘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월세를 적게 해서 어쨌든 세를 놔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만큼 월세도 잘 안 들어오고 장사도 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증금은 적정해야 된다. 많이 받은 것도 별로 안 좋고, 적게 받아 놓으면 월세 밀리고 명도하고 소송하고 하면은 다 까먹고 나만 손해다. 그래서 적정한 보증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매매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꼭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계산 신고를 안 하면 매도인한테, 건물 팔았는 매도인한테 부가가치세가 날아가기 때문에 매수인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건물을 매도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포괄 양도 양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제일 좋은 건, 간단한 건 매도 매수가 있으면 서로 부가세는 그냥 매수인이 내고 매수인이 환급받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회계사무실 계신 분 아는, 나중에 오면 물어봐야겠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오래된 건물도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짚어버리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매도인한테 건물 한 10억에 팔았는데 돌아서서 몇 개월 뒤에 부가세 내라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개인한테 얘기하고 중개사도 곤란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냥 부가세 발생하는데 매수인이 내시고 매수인이 환급 받으세요 하면은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 겁니다. 하여튼 요거는 건물분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부가세는 짚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 가는 상가 분양 중에서 선임대되어 있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월세가 지나치게 높은 상가 이야기할 때 선임대 나와져 있는 거죠. 월세 아까 350 받는다고 선임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의심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있거나 부풀려 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 임대 확약. 자, 얼마 월세 받아줄게 하고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안 지켜지면 그걸 믿고,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답답해질 수 있다, 썩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이건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뉴스에 대구에 그 일부 그 내거리 쪽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1층 상가에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서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상가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10억짜리인데 8억 대출 내고 그때는 80% 대출 됐었거든요. 80% 대출 8억 내고 1억 보증금 받으면 당신은 1억만 가지고 월세를 놓을 수 있어. 프랜차이즈로. 이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뉴스화 됐다는 거는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자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제보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촬영도 하고 뭐 뉴스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성 녹음했는 거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소송을 해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내가 판단해서 계약을 했고 또 사실 증거 자료도 없고 내가 판단했고 근데 특이하게 이 경우는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팔고 싶었는지 A4 용지에다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자필로 적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쉽게 문제가 되겠죠. 이 자료 자기가 적어줬으니까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뭐 넣어가지고 대출 8억 내주고 80% 내고 보증금 1억 받고 하면 당신 돈 1억 넣고 이자 주고도 월 얼마 남아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거는 100% 거의 문제가 됩니다. 네, 그분이 적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거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걸 내가 밝혀야 되는데 녹취본이라든지 뭐가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얼마 받아줄게 이것도 쏘을 가능성이 많고 약속을 안 지켜도 나중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또 전매 약속에 많이 쏘가요. 왜냐하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거 사시면 6개월 뒤에 프리미엄 붙여서 몇 천만 원 용돈 삼아서 몇 억도 아니고 그냥 몇 천만 원, 2, 3천 정도는 받고 파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세 채씩, 상가를 3개씩 사는 경우도 있어요. 3개씩, 3개 호실씩. 그래서 샀는데 전매 약속은 안 지켜지고 분양하던 분들은 가시고 없고 나만 계약서 3개를 들고 입주 때까지 가다 보면은 대출은 전부 다 내 앞으로 대출은 이렇게 지고 내가 잔금을 쳐야 되는. 잔금 못 치면 포기해야 되고 포기하면 중도금 대출 해준 은행에서 가만히 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다 압류가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내에 뭐 얼마 더 받아드릴게요. 2천, 3천 욕심 때문에 그 3억, 5억 하는 상가를 3개씩이나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거는 달성 내거리 요즘 좀 핫하죠. 태평로 라인에서 달성 내거리면서 3호선 달성공원 역이 있고 그 경부선 철도에는 원대역이 생기고 광역철도가 다니는 원대역이 생기고 뭐 요즘 또 조금 핫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도원 힐스테이트 상가입니다. 상가가 이렇게 잘라놨죠. 작게. 금액은 한 2억 5천대 정도에서 전용 면적 한 10평, 12평으로 2층에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럼 뭘로 채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700세대에 상가가 30개라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 단지들의 상가에 입점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너에는 분명히 2칸 정도는 편의점, 미용실, 뭐 분식점 정도 하고 부동산 한 3, 4개, 4, 5개 뭐 쭉 아니요 뚫려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여기요? 엘리베이터. 주상복합인데 2층까지는 2층, 3층하고는 상가가 들어와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고 이제 1층, 2층 상가만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입주민만 이용하는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또 분리돼 있고 뭐 그런 구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 상가들이 뭘로 채워지냐? 요즘 많이 앞세우는 건 분양할 때는 이라는 학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양을 받았죠. 근데 왜 잘라놨어요? 작게 잘라야 금액이 낮아지고 한 2억 5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80%, 70% 대출 받고 내 돈 몇 천만 원 넣어서 월세 받아서 이자를 좀 주고도 남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기에 무엇이 들어올까? 자, 그러면 10평씩 만약에 잘라놨을 경우에 10평이다. 3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주인이 몇 명입니까 일단? 주인이 3명이에요. 주인이 3명.
주인이 한 명도 골치 아픈데 3명이나. 3명, 그러면 한 호실, 이 한 호실은 월세 100만 원. 한 호실은 아직까지 난 버틸 여력이 되니까 월세 130 받아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호실마다 또 받아달라고 하는 월세의 수준도 틀려요. 그러면은 조율해야 되죠. 그렇다고 어떤 집은 100 받아주고 어떤 집은 130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 받은 사람은 야, 옆집은 130 받아주고 나는 왜 100 받아줘? 뭐 이럴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일단 복잡해져요. 그래서 임대가 누군가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너무 잘게 잘라놔가지고. 원래 기본 30평, 50평 이렇게 잘라놔야 의원, 병원이 들어오든 학원이 들어오든 미용실이 들어오든 한 칸에서 이렇게 집주인 한 명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입점시키기도 쉽진 않아요. 근데 작게 잘라놓고 항상 하는 말이 내일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 내일은 5평이든 7평이든 10평이든 작다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들어올 거 있습니까 하면 아 내일 같은 업종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게 전부 내일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들어와 봐야 한두 개. 근데 내일도 월세를 이렇게 10평 공간에 막 130, 150씩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종도 쉽지 않아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들어온다고 홍보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8칸 정도 요만큼 정도가 학원이 들어와 있고 거진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물론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근데 원래 이제 계획했던 거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뭐 저쪽에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긴 또 뻥 뚫렸거든요. 썬컨이라고 해요. 썬컨 방식으로 2층에 복도식을 따라 가지고 복도로 따라서 쇼핑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제 1층으로 내다보면 1층 마당이 보이는 썬컨 방식으로 뚫려 있고 스트리트형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달성 내거리라는 그 입지 자체가 쇼핑몰 정도로 이루어질 정도의 동네의 형성이 쉽진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기도 가보시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정도만 가봐도. 그리고 최근에는 두류내거리에 두류자이가 이제 입주를 할 건데 거기도 상가가 200개인가 돼요. 앞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면은 예상대로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 겁니다. 전부 다 상가죠. 이렇게 다 세보시면 한 200개, 180개인가 200개 정도 돼요. 근데 완판했죠. 다 팔았어요. 팔긴 다 팔았다니까요. 아니 그 사업했는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자기네들이야 뭐 다 팔아서 개개인이 한 칸씩 분양이 다 끝난 상태라니까요. 저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7호 광장의 두류내거리 거기도 상가 다 완판했어요. 우리가 상가를 분양하면요 여기 달서구 7호 광장에서 옆쪽으로 가면은 영화관 건물이 있거든요. 뭐 거기도 있지만 영화관 건물이 시네마가 많이 있죠. 한때 유행 되게 했었죠. 동네마다 영화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영화관이 몇 개 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몇 개 층으로 돼 있는데 영화관이 있으면 이 상가 중에 제일 비싼 데는 당연히 1층 상가가 분양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버금가는 상가는 위로 올라갈수록 분양가가 좀 싸야 되죠, 당연히. 근데 매표소가 있는 층의 상가가 거의 1층하고 분양가가 맞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표소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 상가들을 비싸게 책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매표소 앞이 장사가 지금 안 됩니다. 거진 다 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앞에서 줄 서서 표 예매하고 이럴 일이 없고 또 시간 맞춰서 가서 영화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지하에 주차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영화만 보고 시간 맞춰서 가서 보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요. 옛날처럼 뭐 연중 무슨 행사처럼 막 가가지고 앞에서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그 영화관 예매해 놓고 앞에서 기다리고 차 마시고 이런 쇼핑 문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줄 폐업합니다. 줄 폐업. 근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 영화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되게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우리 동네도 이제 영화관이 들어온단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영화관이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시아폴리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기존에 이시아폴리스 롯데 쇼핑몰 안에 영화관이 있었고 바로 맞은편에 영화관이 들어왔는데 이 영화관만 조금 운영이 될 뿐이지 앞에도 비었고 경매지 보시면 1, 2성 이런 데다가 전부 다 호실별로 경매 다 나와 있어요. 안 돼요. 영화는 그 영화 보여줘가지고 상영했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장사 제일 잘 됩니까? 영화관에서. 팝콘. 팝콘은 무조건 분양 안 합니다. 직영이 웬만하면 직영입니다. 웬만하면 직영. 팝콘이 지금은 그렇게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영화관은 한 달에 팝콘만 2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어요? 영화는 영화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2,000원, 15,000원. 근데 공짜 영화 보러 가시잖아요. 휴대폰 RP면 1년에 뭐 연 몇 회 공짜로 보러 가는데 왜 공짜겠습니까? 가면은 어쨌거나 팝콘 2가지 맛에다가 콜라 들면 일단 뭐 15,000원, 뭐 24,000원. 한 개 더 추가하면 더 비싸고. 그래서 이게 장사입니다. 이거 장사. 그러니까 영화관은 안 망할 수 있죠. 이걸로 어쨌거나 유지가 되니까. 지금은 매출이 좀 더 떨어졌겠지만 어쨌거나 요 장사입니다. 팝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화관 요거 사업 잘해가지고 요게 성공하면은 요걸 또 롯데시네마나 메이커 CGV나 여기다 바로 또 다 팔기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내가 가맹점으로서 영화관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 메인 영화사에서 이 자체를 또 사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매표소 앞에 있는 상가라고 해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OTT,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게 유행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월세로 달로 받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12달 연수익 계산하려면 1년 12달을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월세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내 수익이 아니다. 그죠? 이자 줘야죠. 이자. 은행 이자. 그게 분자가 되겠죠. 위에 올라가고. 밑에. 그렇다고 해서 매매 얼마 주고 사잖아요. 우리가. 매매 가격이 들어가죠. 매매 가격. 얼마에 샀냐.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보증금이 있죠.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돈 들어가는 매매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자 들어가는 만큼 대출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대출을 끼고 난 나머지 금액만 내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월세에서 이자를 뺀 금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출이 많이 돼 있거나 전세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자하고 빼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내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는 힘든 경우가 무조건 생긴다. 그래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매매 금액이 4억짜리에다가 보증금 3천이 있고 대출이 1억이 있고 월세를 150 받고 12달로 해가지고 이자 450만 원을 제하면 5% 수익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쉬울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보신 산식 가지고는 우리가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서 하는 거고 요즘 뭐 주판으로 하셨겠지만 이제 전자계산기로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만 넣으면 자동 계산이 딱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시험 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잘 사용하는 건 이 부동산 계산기 중에 요렇게 생긴 모양의 어플을 이용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보실 수 있는 게 뭐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것도 있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다 믿을 수는 없고 참고사항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수익률 계산하는 건 없는데 요 좌측 메뉴에 메뉴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임대 수익 계산하는 터치만 하면 임대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매 가격하고 월세가 얼마인지만 넣으면 수익 계산이 되고 거기 투자 수익률 보면은 기타 뭐 있을 텐데요. 대출 포함 있죠. 대출 포함. 네. 아니야. 요거. 대출 포함을 누르시면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만 넣으시면 그 대출금하고 대출 금리 넣는 칸이 생기죠. 거기다가 대출금 얼마, 연 금리 얼마 그걸 넣으시면은 계산이 딱 나옵니다. 산수보다 쉽죠?
맞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대출금 얼마, 대출 이자 얼마, 금리 얼마. 이것만 딱 넣으면 수익 계산이 딱 된다니까요. 이거 못하면 뭐. 실전, 실전. 교재에 있죠, 이거? 예를 들어, 범어동에. 저게 주소까지 다 나와 있군요. 범어동에 보증금 3천에 월 110을 받는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100만 원 받겠죠. 근데 그게 매물로 2억 4,500에 나와 있어요. 삽니까, 안 삽니까? 적정하죠. 뭐 한 5% 정도 나오니까. 근데 또 보증금이 3천 있으니까 보증금을 빼버리면 내 돈은 실질적으로 2억 1,500이 들어가는 거죠. 2억 1,500을 넣어서 1년에 1,200이 나오니까 5%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어플 가지고 이렇게 보증금 월세 이렇게 넣어보시면 수익률이 딱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 본동에 있는 거. 원룸이 14개인데 미니 투룸이 2개다. 미니 투룸은 이제 방 한 칸, 거실 한 칸, 뭐 이렇게. 그게 2개 있고, 그러면 방이 총 16개죠. 16개인데 보증금 5천에 월 400이 나온다. 근데 매매 금액이 8억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나오고 20년 받아야 10억이면 8억을 받으려면 5년 걸리겠네요. 1년에 5천만 원씩. 보증금 5천 있으니까 내 원금 다 찾으려면 15년 걸려요. 15년 걸리면 7.5% 정도 되겠죠. 수익률이. 안 그래요? 그거 두드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맞는데? 아니, 샀는 금액 있고 월세 있고 보증금 있는데 정말 기본인데요. 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7.5% 이래 안 나와요? 어플을 아직 다운 안 받으셨어요? 이것도 어플에서 되나요? 이것도 다가구도 어플에서 다가구도 뭐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 보증금 월세만 넣으면 되는데요. 6.4? 예. 그러면 다가구가 6.4가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공실 비고 수리비 들어가고 뺄 거 빼면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을.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천동에 몇 톤데 보증금 1,000에 월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다. 그러면 부가세 빼면 월세가 50인 거죠. 근데 매매가는 1억 4,500이다. 뭐 뻔히 봐도 뭐 연 600만 원 나오면은 거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지금 8억, 보증금 5,400. 이게 다예요. 네, 그리고 수익률 계산 눌러봐요. 저 반개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없지. 당연하죠. 6.4 얘기했잖아요. 다가구고 원룸이고 간에 뭐 상관없죠. 반개수가 뭔 상관있어. 수익률 계산하는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 쪽에 좀 덩치 큰 거, 뭐 대지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대지 면적이나 평수나 이게 문제가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냐. 근데 매매 가격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정한 매매 가격인지 얼마 나와요? 예? 220억. 태어나서 처음으로 220억을 눌러보니까 공이 몇 개고. 일단 주목하시고 집에 가서 집에 가면 또 안 하죠. 또 매매가 220억 얼마 나오는데요? 얼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는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강남의 노현동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 범어동이야. 달구불 대로변의 범어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2.6도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수익률은 낮죠. 낮은데 앞으로의 땅값 오르거나 건물값 오르거나 발전성이 있다면 조금 낮아도 상관없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으면은 2.6% 수익률도 하면 되겠잖아요. 아니. 돈이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관점에서 이제 자산 가치가 있냐 없냐 내지는 2.6이라도 괜찮아.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출은 없잖아요. 대출 있으면 거의 박살 아니에요. 대출을 끼면은 더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수익이 2.6 나오는데 4%짜리 대출을 써버리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돈 전체를 들고 샀을 때도 2.6밖에 안 나오니까 대출을 끼면 더 안 나오죠. 상가 수익률은 그냥 이렇게만 계산한다. 그렇죠. 보증금 월세 끝. 근데 만약에 대출금하고 이자가 있다면 그거 이제 넣는 칸을 다시 있잖아요. 대출금 포함. 수익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증금 월세 매매가. 보증금 월세 매매가. 보증금 월세 매매가. 쉽죠? 인데도 수익률 계산 못하면 뭐 부동산 학과 2년 다녀가지고 수익 계산 못하면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아니 그래야 이제는 대충 이게 이제 안 잡혀요? 이게 예전에는 아니 개똥이 엄마가 아니 월세 150 나오는 거 6억 주고 샀다는데 와 나 개똥이 엄마 돈 많네 하고 말았지만 개똥이 엄마 야 봐라 150만 원 나오는데 니 6억 주고 샀으면 니 바가지 썼는 거다 하고 칼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잘못 샀네. 나와요. 이거 말고도 다른 계산기도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요게 내용도 좀 있고 좀 광고가 덜 들어와요. 다른 거는 좀 사용하다 보면 광고 막 들어와서 쓰기가 사용하기 힘든데 요게 광고도 좀 덜하고 요거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힙플레이스가 있고 핫플레이스가 있다. 힙플레이스는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힙플레이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이 상권이 커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동대구역 앞에도 신세계백화점 앞에도 조금씩 카페가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꼬치집도 들어오고 라면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이제 점점 핫해진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 용어로 힙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토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